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 될 텐데요.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뉴스엔의 새로운 식구가 오셨습니다. 바로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이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민정수석 패싱 논란도 일고 있는데 현재 그 신 수석은 이틀간 휴가에 들어가서 다음 주 초 행보에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두 분께서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을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민정수석께서 이제 임명된 지 별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임을 표의하신 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검찰 개혁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인데 이것을 크게 부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고위당정 회의도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사의를 표명한 것 외에는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뭐 딱히 언급이 없었고, 그리고 뭐 저는 당 차원에서는 제가 뭐 더 이야기할 거는 없어 보여서 이 정도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준석 의원님. 저는 뭐 무리수를 두고 있는 과정 중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은 검찰 출신들은 다 이렇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번엔 또 익명으로, 이것도 참 비열하게 익명으로 누가 얘기한 걸 또 제가 인용하자 그러면은 대통령도 성깔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신현수 수석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전 사실 민주당이나 아니면 그 정부 측 관계자들이 발언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봤을 때 신현수 민정수석께서는 대통령을 배려해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본인이 대통령의 철학과 배치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표를 쓰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표도 안 받아줘. 그리고 옆에서는 무슨 대통령도 성깔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슬슬 긁지 않나. 이거 계속 긁으면은요 나중에 이분도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패싱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김영한 민정수석이 계셨는데, 김영한 민정수석이 그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그 다음에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자기를 패싱하고 자꾸 일을 처리한다고 하니까 사표를 내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정권 후반부로 가면은 모든 정권 데칼코마니처럼 나타나는 것이 약간 레임덕의 표출 비슷한 것도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파장이요. 청와대까지 번지면서 이제 추운 갈등 시즌2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추윤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가지고 신현수 민정수석이 투입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작년 말에 그 법원의 판결 이후에 일단락을 지으셨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후속으로 해야 될 것이 인사조치였거든요. 자, 크게는 우리 대검찰청에서도 보면 갈등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그를 내치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 같이 일했던 부장들, 간부급이 있고요. 중앙지검에도 가보면은 이성윤 지검장이 있고 그에 반발하는 간부들이 있습니다. 네. 전 여기서 어느 쪽이 옳았다 같이 판단하기 이전에 이 정도로 갈등이 누적됐으면은, 적어도 대통령께서 일단락 지었으면은 인사는 이것을 풀어낸 인사, 결국 보직 이동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맞지 않는 인사들이 같은 테두리 안에 묶여 있는 것은 해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 두 개의 검찰청에서 둘 다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었던 신현수 수석의 이제 의지랑, 이게 지금 사실 모호해지는 지점이, 박범계 장관이 이런 안을 제청해가지고 대통령께 제가하셨는지 요거는 아직까지도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좀 장기화되는 것,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네. 갈등이 네. 재현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되게 큰 갈등이 지금 이걸로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 이제 민정수석께서 사의를 표한 것 외에는 어떠한 이야기도 더 나오고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윤 총장이 되게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이 아주 커질 거라고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요, 의견을 네. 듣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요, 너는 말해, 그런데 나는 답은 정해져 있어, 답정 너야, 이게 더 이제 사람들 화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어쨌든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만 종합해봐도 꼭 이 인사에 대한 것만으로 본인이 패싱됐다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도 보면은 뭐 이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라든지 이런 안건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의 수석 참모로서 여러 제안을 했으나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지고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의견을 안 듣겠다보다 들었는데 다 패싱하는 게 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여기 네. 대해서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소통에 좀 소홀했다. 그리고 이제 중간 간부 검찰 인사에 있어서는 더 소통에 신경을 쓰겠다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네, 그 중요한 게 내용 있죠. 확인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중간 간부급 인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께서 돌아오시면 최종적인 조율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통이 여러 번 이제 그 네. 표현이 반복됐는데 아마 가장 또 그 부분이 걸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이제 발언 보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단지 신현수 민정수석과 박범계 장관의 갈등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어쩌면 이제까지 이어왔던 어떤 질서를 크게 바꾸는 데 있어서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부딪히고 그것이 모아지는 과정에 진통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진통이 없는 게 더 이상한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건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저는 뭐 여권은 아니라는 생각이라 생각하고요. 한번 이렇게 갈등 관계 속에서 마음이 떠난 연인을 되돌리려고 그러면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만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패칭했던 것을 의사구조 체제를 바꿔가지고 좀 경청하는 자세로 사실 신수석의 의사가 좀 반영되는 형태로 변화를 줘야 되는데 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변화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엔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라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럴 의지가 없잖아요, 여당에는 지금. 의지가 없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신현수석 입장에서도 변화의 기운을 감지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럼 이 관계는 파탄 난 겁니다. 그러면 놓아줘야죠. 그리고 마음이 떠난 연인의 마음을 어떻게 잡겠냐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주초 월요일에 그 휴가가 이제 끝나고 이제 돌아온 신수석이 사이의 뜻을 굽히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굽힌다 그러면 이분도 지금까지 굉장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어떤 이 명예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네. 굉장히 좀 식언을 하는 모양새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런 안 좋은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신수석께서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에 보이는 예의를 봤을 때 지금까지 사의를 밝히고 나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불평불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끝까지 그런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신현수석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신수석께서 그래도 그 검찰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질적인 집단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다리를 놔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서 사실은 끝까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다리 놔달라 그래서 다리를 놔달라는 역할로 민정수석을 만들었는데 네. 다리 다 지어놨더니만은 알아서 딴 길로 간 거잖아요 지금. 패싱하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기분 상하겠어요. 열심히 지어놨더니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되게 어떤 대리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노력을 또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어주셨으면 싶은 건 있는데 제가 네. 또 그렇게 부탁드리는 말을 또 하긴 쉽지는 않아서 일단 네. 이 정도입니다. 신수석이 그 역할을 다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사의를 접고 네. 다시 그 자리에서 그렇죠.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또 앞서 정치톡 코너에서 제가 이 문정부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들의 순환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4명의 전현 민정수석이 예외 없이 갈등의 중심에 서면서 민정수석 리스크란 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상황이 계속되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이제 4글자를 계속 네. 쓰고 있는데 이 방향성이라는 것이 본인들이 설정한 그 어떤 도그마 같은 것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간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건 민정수석이고 심지어는 검찰과의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이 되면 안 된다. 이런 희한한 원칙까지 지금까지 세워왔었거든요. 최근에 좀 바뀌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검찰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거꾸로 검찰을 개혁하겠다.
라고 하는 이 자세 자체가 결국에는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친 이제 민정수석들의 그런 어려운 지점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감사원 출신들은 이렇게 민정수석에 중요한 정부가 있었나요? 그런데 거꾸로 하겠다는 일은 보면은 검찰을 건드리고 저는 예를 들어 검찰 개혁을 진짜 할 것이었으면은 검찰에 대해서 굉장한 이해가 있고 검찰 조직의 생리를 잘 알고 검찰의 잘못된 점과 또 잘하는 점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외과수술적으로 달려들 수 있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했다 그러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지금과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겠다 그러는데 진짜 중국집을 바꿔보겠다 그러는데 중국 요리 경험한 사람 절대 안 돼.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동의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의 최고 책임자가 그 조직의 출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려 지금 이 개혁의 내용 자체가 그 조직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나누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네. 조직 입장에서는 이익이 침해된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최고 책임자가 검찰 출신이 아닌 것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이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그것을 잘 개혁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내부를 잘 알았어야 되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조치들이 보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그것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계속 좀 그 진통의 어떤 한가운데 서니까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었던 거 아닌가 아니 싶습니다. 그 민정수석에 제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사법고시 출신도 아닌 분들 제가 뭐 그걸 차별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사법부로 분류되는 이력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일을 해왔다는 거죠. 저는 이것도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의 생리를 이해 못한 것도 있었거니와 애초에 삶에 쌓은 업적 자체가 사법부나 사법행정과 관련 없는 분들이 가가지고 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크게 번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라서 저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분들이 진짜 전문성이 있고 거기 관심이 있어서 간 분들이라면 또 모르겠으나 감사원에서 오신 분들 민정수석 중에서 보면은 그 전까지 검찰개혁에 관심이 있었던 분은 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개혁 하겠는데 검찰은 끼리끼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검찰 출신은 배제하고 그러면 감사원 해볼까? 이런 정도의 아주 초등학생 수준의 논리가 그냥 작동해가지고 이런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사가 나온 건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 해당 분야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 결국 이 직을 맡아야 된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발언해왔던 아니면 전문성이 있었던 저는 하다못해 그래서 네.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사법고시 출신은 아니고 검찰 출신도 아니지만은 반대로 전 조국 장관은 이해가 갔던 것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발언을 해왔던 인사고 문제식도 계속 표출해왔던 법 인사고 전문가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 봤거든요. 근데 네. 그 뒤를 보면은 계속 뭔가 검찰은 안 돼. 뭐 이런 이미지로 이제 임정숙 인사를 해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네. 발생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권 대변인께서는 신수석이 돌아오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돌아오지 않고 사회의 뜻을 굽히지 않았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 그 리더십에 아무래도 타격이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경우에 청와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엄청 깊이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건 남은 임기가 1년 조금 넘게 남지 않았습니까? 그 임기를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될 일이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기용해서 네. 나머지 시간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민정수석을 뭐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적임자를 된다고 찾아서 생각하는 거죠. 수습을 해야 된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떠난 연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 아까 말했던 제가 소개했던 발언들, 뭐 대통령도 성깔 있다. 제가 알 정도면은 신현수석도 보도를 통해서 읽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발언은 서로 자제하고 신임 민정수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국정 정상화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초 또 그 향후 행보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 서울 부산시장 경선 후보들이 TV 토론회를 벌이면서 경선 레이스가 한층 더 뜨거워졌는데요. 이두 분께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토론 하나씩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간 진행됐던 토론회는 쭉 다 봤는데 그 중에서 대체로는 다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는 느낌이어서 좀 지루하달까 이런 느낌을 받다가 네.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가 그 토론회 말미에 했던 이야기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했고 혹시 참가할 의향이 있냐고 금태섭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했죠? 물었는데 네. 그 사실은 누군가를 차별하려고 하는 건 아니나 특정 성적 지향을 가진 자가 하는 축제나 집회는 도심에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가졌던 오해나 편견에 대해서도 놀라웠지만 사실 그 사람들을 차별해도 좋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좀 인상 깊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그 발언은 이제 저도 이제 봤습니다만 자극적인 그런 행동들, 선정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볼 수 있는 한복판보다는 좀 외곽 지역에서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당 중에서 좀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여당은 사실 재미가 없었고요. 네. 예, 사실 우상호, 박영선 이 두 분이 사실 토론 전에는 굉장히 기싸움이 전 볼만했다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는 민주당스럽다가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땐 두 분 다 박영선 장관도 그렇고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제 눈엔 둘 다 시퍼렇거든요. 의심할 것 없이 민주당 분들이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누가 더 민주당스럽다로 싸우는 게 참 희한했는데 네. 예전에 새누리당도 그 정권 말에 보면 좀 이상해질 때 보면은 다 봐도 친박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친박끼리 서로 내가 더 진실한 사람이다 갖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정체성 논란이라는 거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다 빨간색인데 자기들끼리 나는 다홍색이고 너는 진홍색이야 이걸 가리기 위해 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가 보기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후보들 입장에서는 또 지지층 결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바라보고 정치하지 지지층 바라보고 정치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민주당스러움의 경쟁 네. 아니면은 뭐 박원순 시장을 계승하겠다. 박원순 시장의 귀책 사유로 지금 치러지는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쪽은 오히려 토론 전에 기싸움을 볼만했다 이렇게 보고요. 토론으로 들어가니까 또 그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근데 저도 네. 아까 안철수, 금태섭 이 두 분의 야권 2부 토론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 토론을 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정책이나 이런 것에 준비된 것만 하면 되는데 꼭 어디서 뭘 잘못 듣고 와가지고 기술을 한번 걸어보려다가 자기 다리에 걸려 넘어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MB 아바타 이런 거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네. 고생했었는데 저는 아까 퀴어 퍼레이드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금태섭 의원이 준비해왔으니까 질문했겠죠. 그런데 그게 그러면은 야권 경선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주제였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뭐 권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안철수 대표는 야권 지지자들의 성향에 맞는 답변을 했다. 그래서 네. 금태섭 후보가 옛날에 안철수 대표가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 예. 괜히 이상한 주제 들고 와가지고 본인에게 좀 희한한 이미지를 형성한 그런 토론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또 이제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10년 전 그때 그 사람들이다 해서 뭐 신선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네. 있는데 특히 이제 청년 정치인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좀 많이 올드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올드하다고. 네, 그건 이제 나이의 문제라기보다 네. 이 이야기가 정말로 예를 들면 지금 주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2008년도에 뉴타운 총선을 할 때랑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근데 물론 이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세심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 공급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제 주변의 친구들은 세입자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해요. 단순히 주택이 많이 공급된다고 해서 그 주택을 내가 분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예를 들면 5, 6억짜리 분양주택을 살려고 하면 자기 자산이 2억이 넘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부모님에게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DMC 근처에 아파트 하나가 분양되었는데 거기에 3만 명이 넘게 사람들이 몰렸어요. 근데 네. 첫 번째 분양받은 사람이 그 계약금을 치르려면 1억 원을 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내지 못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그건 뭐냐면 1억을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정책들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건 10분 이해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정말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세밀한 이야기들을 다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올드한 후보들이기 때문에 정작 그 젊은 청년 세대들의 아픔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 같아요. 네. 저는 박원순 시장께서 시장하신 10년 동안에 공급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유보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작금의 사태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주택이란 건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비율이 48%에 달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사이클이 무너진 거고요. 저는 아까 이제 1억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셨지만은 거꾸로 저는 1억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집을 사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어가지고 이제는 2억 주고 사야 되는 그런 계약금만 2억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네, 보는 네. 것이고 공급 사이클의 여러 이 후보들이 그 주안점을 두고 그 공약을 내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뉴스엔 청년 맞수 첫 시간 가졌는데요.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 그리고 4.7 재보궐 선거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권지용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